실정법을 만들 땐 헌법과 안 맞게 만드는 거예요. 지방자치한다고 써놓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1995년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을 왜곡하는 방식. 반민특위법을 만들었는데 실행이 잘 안 돼요. 왜 실행이 안 되냐? 이승만 정권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심용환의 심용환이에요. 짜잔!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공전의 히트작이었었던 제가 한 4년 전에 썼었죠. 그 헌법의 상상력의 저자로서 저는 언제나 헌법 관련 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책 하나 나와서 요거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는가, 헌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됐었어요. 1960년 사회혁명,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가 민주헌법의 탄생이거든요. 즉 저항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너네가 원하는 나라가 뭐야? 그걸 헌법으로 딱 세팅을 치는 거죠.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대한민국을 설계한 21의 역사, 재헌헌법에 관한 이야기여서 요즘 같은 때 딱이다,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이 헌법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 맞아요. 그래서 한 10여 개의 흥미로운 주제들로 탁탁탁탁 나눠져 있고, 그래서 국민이란 단어가 맞냐, 인민이란 단어가 맞냐, 또 3.1 운동이냐, 3.1 혁명이냐, 한편에서 뭐 축척을 폐지하자, 남녀는 동등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논의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혹은 경제민주화, 뭐 이런 어떤 좀 재헌국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고 역동적인 어떤 출발상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우선 좀 눈에 들어오는 조항,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영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갖고 국회의원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의 내용들이 주로 이슈를 픽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막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답을 찾느냐를 따지고 있는 건데, 재헌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걸 갖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반도라는 말은 좀 너무 고정적이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고유한 판도로 하자. 성함이 이구수 의원입니다. 이구수 의원이 반만년 역사를 통해 우리 영토를 반도라고 쓴 사람이 없었다, 반도는 일제가 아주 모욕적으로 표현하던 말이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배 의원이 나와서, 아니 이 반도란 단어는 지리학적인 용어고 전혀 모욕적인 단어가 아니다, 이거 갖고 화내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또 달래요. 그러다 또 이제 논란이 또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한반도로 가는 게 맞냐, 조선반도로 가는 게 맞냐. 사실 이게 뭐가 옳다라는 논쟁보다는 생각보다 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주 좀 흥미롭게 역사인식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부속 도서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요. 부속 도서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제주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재헌국회에선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아직 재헌국회 들어서기 전에 47년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에서 대마도 반환 요구안을 정말로 상정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48년 8월 19일 그 당시 이제 이승만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주 유력했던 정치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마도가 수백 년 전에 일본이 뺏은 땅이니까 내놔라, 여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49년에는 특별 외교 사절단까지 일본에 보내서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 막 요구도 하고, 그리고 재헌국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막 내놔라라고도 하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세종 때 만들어진 문헌인데, 보면 대마도는 곧 일본의 대마주이다, 옛날엔 우리 신라 계림에 속해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 태종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 주관했던 사업인데, 세종 때 이제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 해서 잠깐 경상도를 이제 속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말 들으면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다는 건 어찌됐건 해방이 열기,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본 패망했으니까 대마도까지도 좀 우리가 땡겨와야 되겠다라는 영토적 열정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1 운동을 그 혁명이라고 부르자고 논란이 일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흥미롭죠.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으로 불러야 된다.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김구 선생도 3.1혁명이란 말을 빈번히 썼었고 임시정부가 사실은 오랫동안 썼던 말이더라고요. 조국현 의원이 반대를 해요. 이게 진짜 저는 황당했던 게 무슨 역사학적 입장이 아니라 혁명은 기존에 있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근데 3.1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의 영토였다는 걸 입증하는 표현이 된다. 이거 잘못됐다. 막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현 의원이 이거는 혁명이 아니라 항쟁으로 써야 된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다. 동의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바꾸자. 뭐 이러면서 결국은 3.1운동으로 바뀌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발전된 어떤 좀 세련된 그리고 학문적인 성숙 과정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면 논의 자체가 좀 어색하고 틀린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치열한 논의와 토론과 수기를 하고 새로운 용어도 제안하고 입장도 바꾸고 이런 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친일파에 관련된 그 처단 조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재헌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재헌헌법은 우리 역사에 가장 급진적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적인 특권 계급은 배제하겠다. 이게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고 현행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당시 헌법의 초안을 만든 사람은 책에도 나오지만 유진호 박사거든요. 농지개혁과 친일파 처단 같은 당대의 어떤 민족적 수건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개혁은 실패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방자치법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법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정법을 만들 땐 헌법과 안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한다고 써놓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1995년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을 왜곡하는 방식. 그 다음은 반민특위법을 만들었는데 실행이 잘 안 돼요. 왜 실행이 안 되냐? 이승만 정권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혹은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는 여론은 높지만 친일파 계열은 세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헌법 만능주의의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헌법도 중요하지만 헌법을 바탕으로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는가. 법률이 제정되면 그 밑에 하위법인 행정명령이나 여러 조례들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가. 혹은 다 잘 만들어놨는데 집행자들이 이걸 안 지키는가. 이걸 다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진짜 국민들이 막는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여론과 뜨거운 비판과 뜨거운 투표를 통해서 막지 않는 한 그런 짓을 계속하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은 좀 없었나요? 요즘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부동산 값은 왜 오르냐고. 이게 백미예요. 이익 균정권입니다. 이익 균정권. 해방 초기에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누구나 동의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균등 경제론이에요. 비슷비슷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헌헌법에 그게 반영이 되죠. 그게 뭐냐? 재헌헌법 제18조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아주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문시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우리가 하고 있고 더불어서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 독일과 이탈리아 헌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일 헌법과 이탈리아 헌법은 히틀러랑 무솔리니 헌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히틀러 집권 초기나 무솔리니 집권 초기 때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문시환 의원이 그것까지 끌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왕 얘기가 나왔는데 더 나아가는 거예요. 노동자의 어떤 이익 분배 권한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막 갑론을 벌이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경영권까지 넘어가지 않냐 해서 이제 이익 분배 권한만을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근데 전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1960년대 들어오면서 이 조항이 사라져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이승만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걸 제대로 실시한 적은 없죠.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항이 사라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인구의 절반이 자영업자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자영업자 보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익균조건 같은 조항은 제한헌법에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선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이익균조건 조항을 단순하게 그대로 끌고 오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에 맞는 고민들 있잖아요. 자영업자의 문제, 가불관계 문제, 혹은 중소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많은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이 조항들을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삶이 힘들수록 헌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헌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정쟁만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쟁이라는 게 한 번에 결론이 안 나요. 하나의 문제가 풀리는데 오래 걸려요. 정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이 국민들의 어떤 권리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들었던 48년 그 힘들었던 시절이잖아요. 분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헌국회를 이끌었었던 국회의원들은 이 20일간의 헌법 제정 과정 속에서 뜨겁게 고민했고 뜨겁게 소통했고 뜨거운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참 좋은 비전을 만들어갔던 노력이 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근대국가의 청사진, 설계도는 헌법입니다.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헌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박혁 작가님께서 열심히 쓰신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 순간에 같이 빠져보도록 하지요.